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학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파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도플러 효과를 나타내고 하는 이렇게 파동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학습 내용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먼저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러줄 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파동에서 우리는 사인형 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파동의 속력을 구하고 에너지 전달률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파동의 성격들이 있어요. 파동은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첩이나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할 테고 그리고 정상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타 같은 데서 발생을 하는 공명 진동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세부 파트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먼저 파동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파동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빛하고 소리예요. 그쵸? 빛과 소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 같은 거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처럼 소리도 파동이잖아요? 바로 이런 파동을 역학적인 파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물질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아요. 빛을 대표를 하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 감마선부터 시작을 해서 감마선, X선, 그리고 또 하나 자외선이 있을 테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을 테고 그리고 파동이 그보다 좀 더 긴 적외선이 있을 테고 그리고 마이크로파 영역이 있을 테고 그보다 더 긴 역을 일반적으로 라디오 웨이브 영역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 눈은 약 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로 흔들리는 전자기파를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색깔로 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테고 물론 여기에서 빨간색 쪽이 700나노 쪽이에요. 파장이 더 길어서 하여튼 이런 전자기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얘기를 들었듯이 또는 여기에는 도플러 효과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그림에서 있듯이 우리가 소리라든가 또는 이것처럼 물 수면에서 이렇게 파동이 전달하든가 또는 줄을 흔들었어요. 줄 같은 거를 흔들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파동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역학적인 파동이라고 해요. 역학적인 파동.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으면 물질파라고 하는 쪽을 공부를 하면 쉬운데 이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대 철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빛이 파동일까 입자일까 하는 걸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빛이 파동일 것 같아요? 입자일 것 같아요? 빛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이쪽에 제가 조금 아까 빛을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로 소개를 했지만 근데 실제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설도 있었고 파동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뉴턴이 워낙 분야가 막강했는데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입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당대의 물리학자였던 호이겐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유럽 대륙에 있었죠. 그분은 그렇지가 않고 빛은 파동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죠. 영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그렇죠? 영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1801년도에 영의 간섭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요. 간섭이 일어나면 파동밖에 없잖아요. 입자는 간섭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동용이 돼서 그 두 분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고 그리고 헤르츠가 곧바로 실험을 해서 빛은 정말로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거를 거의 이론과 실험으로 다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그렇지가 않고 빛을 입자로 생각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광량자, 요즘은 그게 포톤이에요. 빛을 뜻하는 포톤, 바로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다시 빛은 그러면 빛은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은 입자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 때 르이 드브로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분은 귀족이에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이었어요. 이 드브로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러면 생각을 반대로 하면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라고 한다면 입자로 알고 있던 전자가 혹시 파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묶어서 물질파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거나 입자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파동 그리고 입자, 그걸 듀얼리티라고 해요.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도 있고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물질파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는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는 언어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써야 돼요? 그렇죠? 방정식이나 법칙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인형 파동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여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사인형 파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저기 벽에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줄을 매달고 내가 이 줄을 흔들어 봐요. 그러면 줄은 틀림없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조그맣게 흔들릴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크게, 진폭이 크게 흔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돼서 바로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이 실험 모델을 가지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이는 Y축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Y라고 하는 변이는 진폭을 가질 거예요. 조그맣게 흔들 수도 있고 크게 흔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진폭을 가질 테고, 그리고 얘는 사인 함수로 진동하고 있죠. 지금 사인 함수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이 나올 테고, 그리고 내부 함수가 kx-오메가-t라고 하는 꼴이 붙어요. k라고 하는 거는 파수부,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건 각진동수예요. 그리고 x하고 t는 여러분들이 알 테고, x라고 하는 거는 위치일 테고 t는 시간일 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는 진폭 a에다가 사인 kx-오메가-t 꼴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동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변이가 결정됐으면 뭘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변이가 결정됐으면 속도하고 가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맞아요. 뉴턴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변화율을 줘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율을 논해서 우리는 횡속력과 횡속도라고 하는 것과 횡과속도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논리전개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나오는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그의 속력은 V라고 하는 거는 람다, 파동의 속력, 여기서 말하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가 있는데, 이때 결과적으로 말하면 V라고 하는 거는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V는 람다, 그리고 F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파동의 에너지 전달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동의 에너지 전달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앞쪽에서 뭘 정의를 했어요? 파동의 변이를 정의를 했고, 변이를 이용을 해서 속력과 가속도를 구했어요. 그렇죠? 속력과 가속도를 이렇게 구했으면, 그러면 진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뭘 구했어요?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가 그 부분이에요. 에너지 전달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구한 식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동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인류를 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류율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실험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그리고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에너지 전달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잔단한 연못에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해요.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것처럼, 물론 여기는 도플러라고 하지만 파동이 퍼져나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만약에 낙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낙엽은 어떻게 될까요? 파동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돼 갈까요? 아니면은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할까요?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경험상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잔잔한 호수에 낙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돌을 꽝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럼 파동이 생길 거잖아. 그럼 이 파동에 따라서 낙엽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낙엽은 파동에 따라서 나갈까요? 따라갈까요? 아니면 위아래로만 진동할까요? 실제 낙엽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위아래로 진동을 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조금 아까 사고 실험 모델로 들어갈게요. 벽면에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줄을 매달아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리본을 맸어요. 내가 이 줄을 흔들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파동은 전달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리본은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만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파동의 에너지 전달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진행하는 동안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체를 위아래로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여기서 약간
다른 개념을 착각하면 안 돼요. 파동이 이렇게 물론 파동 자체도 전자기파 같은 것들은 에너지를 전달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거는 역학적인 조건 내에서 파동의 에너지 전달기를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아까 악역에 대한 사고 실험 모델 또는 줄을 매달아 놓고 이번의 움직임 같은 에너지 전달기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걸 알았어요? 진폭을 알고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를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떤 걸 알았냐면은 운동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류까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파동의 어떤 성격들이에요. 파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간섭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보강 간섭도 할 수 있고 상쇄 간섭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까요? 어떤 입자라고 하는 거는 같은 공간 내에 두 개가 못 들어가요. 여기 당구공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절대로 같은 공간 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파동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실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어디 공원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야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는 그 공간 내에 같이 섞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중첩의 원리 때문에. 대신 어떤 조건이 있어요? 물론 위상이라고 하는 게 관계가 되지만 정확한 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라고 한다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조건 내에서 파동은 같은 공간 내에 두 개가 아니라 얘는 입자는 최소 두 개도 못 들어가잖아요. 파동은 두 개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개부터 무한대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우리가 파동의 축적과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고실험 모델 같은 공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있을 때 도대체 합성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논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위상이 같은 모델을 정해준다라고 한다면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좀 전에 말했듯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으로 단순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정상파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조건을 하는 거냐면 파동을 딱 두 개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파동은 진폭과 파장이 같아요.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개의 파동을 정하고 얘네가 정확하게 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합성파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성파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어떤 걸 이해하면 쉽겠어요?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마디하고 배의 위치를 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디하고 배를 결정을 해볼 거예요. 마디하고 배의 위치를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명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명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면 쉽냐면 좀 전까지 정상파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타를 생각을 해봐요. 기타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플랫 안에 여기에 파동이 존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것처럼 어떤 바운더리를 주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주고 나서 거기에 파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기에 진동수하고 그리고 이 줄이 가지고 있는 장력이 있을 거잖아요. 장력도 있고 얘가 그 선밀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상적인 줄이 우리가 역학에서 달렸던 도르래 같은 문제에서 달렸던 그런 이상적인 줄이 아니라 키타 줄을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키타 줄은 틀림없이 선밀도하고 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동수와 장력과 선밀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걸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해볼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논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잘 숙지를 해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꼭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